저는 20대 후반부터 전국에 있는 수많은 무속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직접 인터뷰도 하고 점사를 보는 현장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또 무속인들과 함께 전국의 영험한 산을 찾아다니며 기도와 치성을 올리는 모습도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점사는 소름이 돋을 만큼 정확했고 어떤 공수는 시간이 흐른 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무속세계에 발을 들였을 당시 서울 무속계에는 전설처럼 해자되던 2명의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강북 홍제동 청기화 집의 박성기 박수무당, 그리고 또 한 분은 강남 영동상가의 조광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두 분을 취재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점사를 보러 온 손님들로 신당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사를 보는 방식, 치성을 드리는 방식, 구슬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계점의 대가로 불렸던 조광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광래 선생의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하지만 처음 신령님을 모시고 무속의 길에 들어선 곳은 전라도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주 지역 무속의 특징인 상계점을 배우게 되었고 훗날 상계점 분야에서는 당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박수무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상계점이라면 조광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상계점은 일반적인 신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점사를 보러 온 사람의 조상, 즉 이미 세상을 떠난 망자와의 인연을 살펴보는 점사 방식입니다. 보통 의뢰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사망일자 등을 알려주면 무당은 의식을 통해 망자의 혼을 청하고 그 혼령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전라도, 그 중에서도 전주 지역 무속에서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점사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계점을 보는 무당들은 주로 엽전을 무구로 사용합니다. 엽전을 던지거나 배열하면서 그 모양과 흐름을 해석하여 점사를 이어갑니다. 조광래 선생은 이러한 상계점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영동상가에 있던 조광래 선생의 신당을 드나들며 수많은 상담 장면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조광래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직설적인 공수였습니다. 많은 무속인들은 손님이 상처를 받을 것을 고려해 공수를 순화해서 전달하거나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광래 선생은 달랐습니다. 신이나 조상이 전하는 공수를 본인의 해석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내용이면 좋은 내용 그대로, 나쁜 내용이면 나쁜 내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사를 보러 온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50 시절 초기로 기억됩니다. 당시 강남은 지금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치권, 경제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고위 관직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시기였습니다. 영동상가 역시 지금처럼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강남의 중심 공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조광래 선생의 신당을 자주 드나들며 여러 점사 현장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점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당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신당 앞에 멈추고 수행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오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광래 선생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신당을 찾아온 사람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로 때문에 점사를 보러 왔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의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미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어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를 묻기 위해 조광래 선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광래 선생은 상계점을 보기 위해 그 여성의 조상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청한 조상은 여성의 시할아버지였습니다. 신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광래 선생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엽전을 몇 차례 흔든 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광래 선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제사상 차릴 장 보러 갔다가 제사상에 올릴 장은 안 보고 너 밍크코트만 사가지고 와놓고 이제 와서 조상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너 참 뻔뻔하다. 순간 신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은 울먹이며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여성이 설명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갔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들렀다가 마침 밍크코트 할인 행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먼저 살 생각이었지만 평소 갖고 싶었던 밍크코트가 눈에 들어왔고 결국 제사 준비보다 코트 구매를 먼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조광래 선생은 물론 신당 안에 있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조광래 선생을 상계점의 대가라고 불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